자,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해야 되나? 오프라인 수업에서 워낙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어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는 세션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이 뭔지는 이제 너무나도 명확히 알죠. 테슬라가 지금 버는 돈 대비해서, 그러니까 즉 earnings, 순이익이나 아니면 EBITDA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나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이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배운 멀티플을 이용해서 혹은 DCF를 이용해서든 이게 과연 지금 주가가 justify 될 수 있냐? 지금 주가가 지금 2023년 6월 26일 기준으로 지금 256불이거든요. 256불이고 시가총액이 800조예요. 그러니까 이 800조가 지금 이익 대비해서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고, 또 이제 어떤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이게 LTMP죠. LTM Price to Earnings, LTM EV to EBITDA 멀티플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 forward 12 months로 했을 때도 justify가 이제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금은 이 숫자들에 비해서 내려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경쟁사들 혹은 뭐 타 산업 아니면은 비슷한 산업 내에서 뭐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밸류에이션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뭐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해도 되겠지만요. 일단은 직접 하는 것도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세션을 갖도록 할 건데, 일단은 그럼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테슬라를 밸류에이션 한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어프로치로 이걸 접근했는지를 한번 같이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는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라는 게 이렇게 번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 해외 주식을 다루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은요, 이 목표가를 따로 산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not rated. 그래서 평가 의견도 없고요. not rated라고 돼 있어서 그냥 팩트만 이렇게 써놓은 그런 리포트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과 같은 이런 훌륭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의견도 매수 의견 해라. 목표가도 딱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있다라는 건 결국에 언젠가 모델링을 했다라는 뜻이죠. 모델링을 통해서 이 270원이라는 게 270불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유의미한 리포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다 좋은 내용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역시 관심 있는 건 항상 밸류에이션은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3 투자 의견 및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테이블이 이제 키가 되는 거죠. 목표 주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사업 가치가 요만큼인데, 사업 가치. 이게 결국 엔터프라이즈 밸류 같은 거죠.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하드웨어와 서비스 부분으로 나눠서 도출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었냐면 SOTP, Sum of the Parts Valuation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파트 따로, 서비스 파트 따로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하드웨어 파트 안에서는 다시 한번 자동차 파트와 에너지 파트로, 서비스 파트는 다시 한번 자율주행과 기타 서비스 파트로 나눠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 거죠. 자동차 파트는 어떻게 이 180이라는 가치가 나왔냐? 근데 한 가지 그 전에 1133이라는 가치 안에서 저 되게 의외였던 게, 저는 테슬라 잘 모르니까 저는 막 테슬라를 엄청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180밖에 차지를 안 해요. 전체에서 20%를 채 차지하지 못하는 게 자동차 파트고, 오히려 1133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자율주행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서. 그거 되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의 180이 어떻게 나왔냐 하는 거 보면은 2030년 목표 퍼가 있대요. 2030년에 예상되는 퍼, 이게 15배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퍼는 아까 보셨지만 60, 70이지만 2030년쯤 되면은 이 퍼가 15배가 아마 여러 자동차 업체들, 자동차 제조사들의 뭐 과거 퍼일 수도 있고 현재 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안정화된 퍼를 15배 정도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년에 퍼가 15배 정도가 될 거다. 대신에 여기다 뭘 곱했겠어요? 그러면은 테슬라의 earnings를 곱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2030년 예상되는 earnings를 여기다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의 earnings는 굉장히 작지만 2022년 기준의 earnings는 되게 작았겠지만 2030년에는 테슬라의 순이익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렇죠? 그 엄청나게 커진 숫자에다가 15배를 곱하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겠죠, 뭔가. 네, 엄청 큰 숫자가 나오고, 대신에 그게 2030년에 예상되는 거니까, 현재 기준으로 17%씩 다시 한번 할인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률이 아마 할인율보다 빨라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의 2023년 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자율주행은 PR이 아니라 심지어 PSR로 했죠. PSR. 프라이스 세일즈를 한 거죠. 왜냐면은 자동차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슬슬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많으니까 이게 이익이 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얼마가 나올지를 알 수 있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약간은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게 이익이 얼마가 나오게 될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경쟁사들도 마찬가지고 알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매출액 기준인 PSR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배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15배의 20배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배수는 조금 아마도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할인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의문 가지실 수 있는 게 이게 왜 그러면은 콕 집어서 2030년이냐 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포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뭐 3년이면 3년, 5년, 10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되게 애매하게 지금 기준으로 딱 7년 남았거든요. 7년 남은 2030년을 왜 했냐?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 심증은 한 2020년쯤에 테슬라를 처음 커버하면서 한 10년치 정도를 이렇게 포캐스트를 해놓지 않았을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2023년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각각의 퍼에다가 예상되는 7년 뒤에 예상되는 순이익, 7년 뒤에 예상되는 세일즈를 각각 곱해서 이 사업 가치를 각각의 분야별로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엔터프라이즈 밸류이기 때문에 우리 에퀴티 밸류, 주주 가치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순현금, 그래서 차입금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차입금은 빼주고 현금은 더해주고 해가지고 목표 시가총액, 이게 결국에는 우리 에퀴티 밸류죠. 에퀴티 밸류가 나왔고 그걸 주식수로 나눠주면 또 목표 주가가 나오고, 목표 주가에서 한 번 더 할인율을 적용했대요. 할인율을 적용했대, 20%를. 왜 20%인지는 단기적으로 높아진 경기 불확실성 반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도 27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싶었겠죠. 이 270이라는 숫자가 만들고 싶은데 이 방법을 했을 때 338이 나오니까 뭔가 할인을 해줘야겠다, 할인에 대한 로직을 찾아야겠다 해서 요거를 그냥 좀 넣어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누이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은 사이언스보다는 아트고 스토리텔링이다 라는 걸 계속 이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렇게 구독자들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위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자율주행의 이 매출액 추정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요. 아래쪽에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 사업가치 추정 해가지고 우리 베이스 케이스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영업 에비타를 그 넷인컴을 추정했는지 보면은 이 애널리스트 분이 생각했을 때 글로벌 신차 판매량은 아마 9만 대가 아니라 1000대이기 때문에 9천만 대가 판매될 거다. 2030년에. 이거는 아마도 여러 가지 소스들이 이분이 추정하신 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글로벌 신차 판매량을 추정하는 그런 그게 있었겠죠. 그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워낙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이런 거는 추정을 해놨을 거예요. 얼추 맞아요, 보통.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9천만 대가 있다. 9천만 대 중에서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생각인 거죠. 테슬라의 점유율이 그 중에 18%가 될 거다.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18%, 베어 케이스는 10%, 불 케이스는 20%.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가 조금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9천만 대 중에서 18%, 테슬라 판매량이 1,500만 대가 될 거다. 근데 한 대당 31,000달러, 그러니까 3,1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3,100만 원 정도 하면은 두 개 곱해서 매출액이 요만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10%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이 자동차 팔아가지고 10% 정도가 남을 거다,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이렇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요만큼 남을 거다라는 걸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한 거죠. 뭐 다른 거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나 이런 건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요게 관건이죠. 테슬라 점유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매의 눈을 가지고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숫자들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다가 15배 곱해서 뭐 사업가치 아까 180 나왔던 요 숫자죠. 180, 여기에 180, 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이제 약간 다른 게 얘는 한번 팔면 끝이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면 끝인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이제 팔아놓고 뭔가 구독료, 월 구독료를 이렇게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누적 차량 판매량을 이제 사용한 거죠. 그럼 2030년 기준으로 누적 차량 판매량 모델에다가 누적을 시켜놓고, 그죠? 얘네들이 이제 다 더한 거죠. 15,000 더하고, 그전 거 더하고, 그전 거 더하고 해가지고, 6만 대가 누적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60%가 자율주행을 채택할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가격을 곱해주면 매출액 나오고, 이번에는 굳이 영업이익이나 PSR 쓸 거니까, 프라이스 세일즈 쓸 거니까 굳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률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 바로 PSR 곱해서 사업가치를 계산한 요거죠. 어쨌든 저희 수업 101, 201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비교적 아마 쉽게 이해를 요 정도 레벨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요 정도는 엑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갖다 놓고 모델링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모델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기회 되면 요거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방금 거 사실 찾다가 더 훌륭한 리포트를 하나 더 찾아가지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 열심히 만드셨더라고요. 2023년 2월에 나온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심지어 이것도 이제 목표 주가라는 게 이미 써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내려보면은 너무 좋은 내용들 많아요. 저 이거 한 번만 읽어봐도 대충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번에도 우리가 궁금한 건 밸류에이션 및 시나리오 분석, 요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매출 추정액도 이렇게 매출 추정한 것부터,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추정, 매출 추정, 계속 매출 추정이네요. 매출, 그 다음에 이익, 그래서 비용 추정한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익에서 현금 흐름으로 리컨셀레이션 하는 것들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 되게 그냥 우리는 차트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뒷단에서는 지금 예쁜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모델을 한번 받아서 보고 싶은데 쉽지 않겠죠? 안 주시겠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 모델도 이 우리 워터폴 디프리시에이션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쭉쭉 가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여기는 아까는 우리 멀티플로 밸류에이션 하는 거였다면 여기는 이제 DCF를 뭔가 하려는 모양이에요. 프리 캐시플로우나 외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DCF를 쓸 모양입니다. 외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도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외액을 어떻게 줬냐면은 자, 국제금리 4%에 많이 올랐죠. 금리 많이 올라서 4%에 주식 프리미엄 5, 베타는 1. 베타를 왜 1로 했는지 저는 그건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52주 베타가 1.8인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1.8인데 2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글이나 뭐 여런저런 찾아봤을 때 항상 1.5가 넘었던 것 같은데 이걸 왜 1을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애널리스트의 판단에 좀 보수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커스트 오브 에퀴티가 9%,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 국채 대비 이제 스프레드가, 왜냐면은 테슬라의 신용등급이 BBB이기 때문에 2.4%만큼 프리미엄을 받는다. 2.3%만큼. 그래서 세전 자본 수익률이 6.3%고 거기다가 1-텍스 해서 5.86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웨이트는 자기 자본 비율이 70%. 그래서 2030년까지 자기 자본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리테인 어닝스 쌓고 해가지고 축적을 해서 7대3 정도가 2030년까지 될 거다. 또 신기하게 그리고 2030년이네요, 이번에도. 아무튼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비용은 30%가 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05의 외익이 나올 거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웩이 굉장히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드는 감이 있고요. 아마도 이 베타를 조금 높였으면, 베타를 1.8이나 뭐 이런 걸 줬으면은 아마 훨씬 웩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웩은 8.05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DCF죠? 네, DCF인데요. 보시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만든 거랑 진짜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죠.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2022년까지가 이제 히스토리컬, 2024년까지 2년은 이제 분기별로 뭔가 추정을 해놓은 거를 더한 거, 그 다음부터는 애뉴얼. 특이하게 DCF가 1, 2, 3, 4, 5, 6, 7, 8, 8년 DCF네요. 또 이번엔 특이하게. 8년 DCF고, EBIT에서 프리 캐시플로우까지 우리 한 거랑 똑같아요. 텍스 빼주고, 캐펙스 빼주고, 여러 가지 투자 활동들, 그러니까 뭐 R&D라든지 이런 투자 활동들 빼주고, 디프리시에이션 더해주고, 워킹 캐피탈 수익감 반영해줘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나오게끔 만들어준 거고요. 보시면 테슬라는 2018년까지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19년부터 프리 캐시플로우가 전환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2022, 3, 4부터는 이제 금액이 엄청 크죠. 5조 가까운 프리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고, 이걸 이제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2025년이 되면 프리 캐시플로우가 거의 24조가 나온다는 거고, 2030년에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60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게 이 DCF에 이제 할인되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present value가 요렇대요. 할인율, 이게 우리 PV 팩터죠. 디스카운트 팩터죠. 우리는 요거 0.93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어쨌든 요것도 제공이 되어 있고, 8%를 한 거, 이게 이제 1을 8%로 나눈 거죠. 1 나누기 1.08 한 거고, 1 나누기 1.08의 제곱, 1 나누기 1.08의 세제곱 해가지고 8제곱까지 간 게 61%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한 게 59,844를 61% 곱한 게 지금 현재 가치, 이게 미래 가치 59,000, 그러니까 59조가 미래 가치, 그다음에 36.5조가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137113, 요게 우리 explicit cash flow, 그래서 137조가 이 지금 7,169부터 36,000까지 더한 이 값이 아마 요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밸류가 있고요. 터미널 밸류가 지금 읽기도 힘드네요. 1000조네요. 1000조. 네, 터미널 밸류가 1000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터미널 밸류 1000조에 이것도 할인해서 터미널 밸류 현재 가치가 이제 587조. 두 개 더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724조.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우리 에퀴티 밸류를 돌려주기 위해서 부채는 더해주고 채권 현금은 죄송해요. 부채는 빼주고 현금은 더해주고 해서 가격이 도출이 된 겁니다. 자, DCF가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웩이랑 터미널 그로스 확인해야 되죠. 자, 웩 8.1%, 세다 약하다. 이거는 많이 이제 직접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보셔야 감이 오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8.1%면 굉장히 좀 웩을 낮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웩이 낮으면 DCF 결과값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웩을 8.1%가 아니라 다른 퍼센티지로 살짝 조정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연구 성장률 같은 경우는 2%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0%에서 보통 3%, 진짜 많이 주면 3%도 주는데, 보통은 0, 1, 2 중에 많이 쓴다 그랬는데, 테슬라는 아무래도 지금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터미널 그로스를 평균보다는 좀 세게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렇게 큰 영향 없이 무난하게 준 퍼센티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증을 꼭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 EBIT까지 요게 가정치가 어떻게 내려왔냐죠. 이 EBIT가 어떻게 나왔는지, 2030년에 68조라는 영업이익이 이게 나올 수 있는지, 이 애널리스트 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뭐 컨센서스, 길거리에 있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테슬라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다면 우리가 해봐도 되고, 아니면 테슬라의 경영진들이 예상하는 미래 영업이익은 어떤지. 테슬라 정도 되는 워낙 핫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아마 유튜브 컨텐츠도 그렇고 별의별 사람들이 EBIT 다 추정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요거 똑같이 뺏겨가지고 만들어 놓고 EBIT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넣어 보셔도, 그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만 여러 가지 넣어 보셔도 정말 다양한 목표 주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테슬라에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금은 특이하게 여기 애널리스트 분은 EVA, Economic Value Added라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되게 프리 캐시플로랑 되게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이용해서도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리 캐시플로우뿐만 아니라 EVA를 이용한 밸류에이션 기법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EVA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기법은 아닌데, 역시 이분 그 CFA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뭐 회사 방침인지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네, 정말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도 배수법도 사용하셨어요. 멀티플 이용한 밸류에이션도 이분도 진행을 하셨고, 이거 보시면은 펄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건 조금 아까보다는 인간적인 게, 아까는 2030년 EPS를 가져다가 막 퍼에다 곱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2024년 EPS에다가 예상되는 적정 퍼, 아까 적정 퍼 되게 낮았는데 아까 15배인가 그랬잖아요. 역시 2024년 퍼는 조금 이제 또 높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뭐 3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퍼 밸류에이션도 이분은 돌리셨습니다. 2회 비타도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너무 좋은 그 어프로치라고 생각한 게, 그래서 주당 적정가가요, 우리 수업에서 마치 한 것처럼 프리 캐시플로우로 도출한 적정가가 있고 230불, 아까 EVA로 한 거, 이거 줄 바꾼 건 좀 안타깝지만 EVA로 한 적정주가 170, 퍼로 한 게 215, EVA 비타로 한 게 213.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이 207, 이게 목표 주가다, 이렇게 접근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207이라는 걸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를 열심히 만든 거죠. 열심히 만드신 거예요. 물론 굉장히 고생스럽죠. 고생스러운 작업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금 한 가지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밸류에이션 기법 모두 배어 불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은 리포트, 너무 좋은 밸류에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정치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스토리가 어떤지는 둘째 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테슬라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봐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뭔가 7년 뒤, 8년 뒤에 EPS를 추정을 해서 8년 뒤의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멀티플을 이용한 밸류에이션을 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투자증권에서는 4가지 방법 사용했는데 DCF, EVA, 그 다음에 PE 멀티플, EVA 비타 멀티플. 그래서 흔한 방법 3개, 조금 흔하지 않은 EVA라는 방법 1개, 그렇게 가지고 밸류에이션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 가시는 분들은 한번 엑셀에 가서 직접 밸류에이션 해보시는 것도, 모델링 해보시는 것도 재미도 있고 공부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나중에 뭔가 업데이트나 아니면 제가 직접 모델링 하는 영상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시는 공부 화이팅 하시고요. 혹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데 좋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